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 매매 목적과 가격 등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 바이오 신약 룰론티스가 미국 FDA 시판 허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해 베그젤마 등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트룩시마와 허주마에 이어 베그젤마를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4분기 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G90 연식 변경 모델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에 필요한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 안전 분야 규제를 개선합니다. 서울의 대표 침수 취약 지역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2027년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이 설치됩니다. 자, 경기 둔화 우려 속 상대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자유로운 섹터부터 한번 짚어보죠. 연휴에 굵직한 뉴스가 들려왔죠. 한미약품 3수 도전 끝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바로 이 신약 롤론티스의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획득한 건데요. 항암 분야로는 국내 신약 첫 번째 FDA 승인 사례라고 하는데 맞나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FDA에서 몇 개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의 신약을 우리가 한국 기업이 FDA 승인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항암 치료제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자, 과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백혈구 중에서는 호중구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감소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그 투약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3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암젠사가 뉴라스타라는 제약으로 그런 약품으로 해서 약 6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이 뉴라스타의 그 시밀러 그런 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그 한미약품에 뉴트라스가 들어가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게요, 신약 기술, 투입하는 기술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랩스 커버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인체에는 보통 외부에서 어떤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그걸 소화해서 체내 밖으로 내뿜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랩스 커버리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인체에 소화돼가지고 체외로 밖으로 내뿜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그 투약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암진에서 사용하는 뉴라스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투약을 해야 된답니다, 주사를. 그런데 만일에 이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를 투약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3주일에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환자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받는 투약하고 3주일에 한 번 받는 투약,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당뇨병 하면 꼭 인슐린을 매일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역시 똑같이 랩스 커버리 기술로 인하면은 매일 투약을 받는 이것을 3일에 한 번씩만 투약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한미약품은 롤론티스라는 신약 제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랩스 커버리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 K바이오가 또 한 번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바이오가 세계를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2015년 기술 수출 대박을 터뜨리면서 제약바이오의 시세를 한번 강하게 이끌었던 한미약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미약품의 영광이 좀 재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약품뿐 아니라 바이오 섹터가 지금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던 만큼 낮아진 주가 수준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 확인해 볼게요. 선영 대표님, 또 우리 주말 사이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열렸죠. 어떤 기업들이 좀 주로 부각이 됐나요?
네, 이제 에스모가 열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 중에 에스모가 열렸습니다. 일단 에스모에서는 몇 가지 기업이 좀 눈에 띄는 어떤 성과를 좀 보였는데요. 우선 셀트리온이 항암제인 그 아바스틴이죠.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베그젤마의 3상에 대한 어떤 후속 결과를 공개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이제 에스모에서 네오 이문텍 같은 경우도 자사 T세포의 증폭제인 NTI7 그리고 MSD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에 병용한 난치성 고형암 환자들에게 암을 공격하는 킬러 T세포가 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차기 임상에 착수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과 네오이문텍 같은 기업들이 각자 성과를 드러내는 데 따라서 난치성 치료 가능성을 높이면서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번에 좀 굉장히 좋게 좀 들려왔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글로벌 허가를 받은 이제 사실 3번째로 알고 있는데 항암 항체 시밀러 베그젤마의 유럽 시장에 이제 족이 좀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남은 글로벌 허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랑 아니면 네오이문텍 등 이번에 이제 에스모에 참가한 기업들 여러분들이랑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또 에스모 관련 모멘텀까지 유효했으니 이번 주 CPI 발표까지 나오면은 코스닥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상승 압력,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요. 바이오 봤으니까 우리 양대산맥 반도체 뉴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의 겨울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 업황 불황에도 전자닉스는 당황하지 않고 위기 속 베팅을 선택합니다. 향후 늘어날 미래 수요에 대응해 증설에 나서는데 정부도 호흡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네요, 선영 대표님. 네, 사실 반도체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겨울이 왔다고 몇 년 전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얘기한 이후에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전부터도 반도체 업종이 뭔가 좋다라는 얘기가 언제 들렸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뭐 매년마다 이제 이런 겨울이 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겨울이 온다는 얘기도 또 과연 그때가 되면은 3분기가 돼서 또 다음 분기가 돼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그 의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또 뭔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좀 나옴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반도체 장비 도입을 허용을 하고 공장 내 안전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특히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 혁신 과제를 11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또한 그 네덜란드죠. ASML이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 장비 EUV죠. 차세대 제품의 국내 도입까지 좀 빠르게 땡기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차세대 EUV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테인리스 강의 내부 식성과 이제 저항성을 포함해서 신소재의 슈퍼 듀플렉스 강을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 국내에는 아직 이제 고압가스법상 사용 규정이 없어가지고 국내 도입이 현재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법적으로 커버해가지고 빨리 좀 도입할 수 있게 정부 측에서 좀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해당 재료 같은 경우는 미국 기계학회죠. ASME에서 이미 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주들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언젠가는 늘어날 미래 수요에 대응해서 합심하고 있는 전자닉스와 정부. 하지만 우리 600만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어쩌나요? 지난주 5만 6천 원까지 주가가 삼성전자 미끄러졌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그분들이 김병수 PB님께 질문을 한다면 삼성전자 버티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단가 낮추라고 하실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업황 변동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서버용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겨울이 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을 때 좀 긍정적인 대답이 살짝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적자 상황에서 또 선제 투자를 이어가면서 흑자 전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15조 가량의 이제 투자 계획이 나왔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쭤보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삼성전자를 더 매수할 거냐 또는 삼성전자를 보유할 거냐라는 전략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워낙 큰 주식이고 이거 자체가 거의 코스피 지수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전략을
생각으로 다가갈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고 볼 관점에서는 작은 주식 그리고 많이 빠진 주식에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종목 정도를 좀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는 대덕전자입니다. FCBGA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반도체 기판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양의 서버용 기판이 연말부터 굉장히 커질 거고 내년에 주류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큰 축이 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는 한 2,7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내년에는 4,000억이 넘어갈 것이다. 한 1.5배가량 증가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FCBGA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연초 대비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분기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양 이런 매출 등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 굳건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반도체의 어떤 심한 겨울이 좀 지날 수 있을 때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소부장 업체 등 종목들 중에 PER이 낮은 아이들을 찾았을 때 유진테크 그리고 주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 시선을 많이 넘기신다면은 이 두 종목 정도로 시작을 하셨을 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성의 있게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들고 보유해볼 만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관련 종목에서는 지금 대덕전자 계속해서 우리 김명수 PB님은 IT 여쭤보면은 관련해서 이제 PCB 관련주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덕전자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유진테크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봤으니까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매년 평균 30%씩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우리는 요즘 피부로도 확실히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급증하는 시장 대비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게 걸림돌인데 대기업 안에서도 범 LG가가 전기차 시장 큰 그림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힘을 모으고 있다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기차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기차입니다. 뭐 현대 아이오닉 6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전기차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충전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집에서 콘센트에 전원 꽂듯이 그렇게 쉽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이혜생커님 말씀대로 전기차도 굉장히 좋아졌고 전기차 배터리도 굉장히 성능 좋아졌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400에서 500km, 뭐 어떤 기업은 뭐 600km까지 간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시켜야지 많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되죠? 지금 충전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LG그룹이 나섰습니다. LG그룹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 기업들이 이제 어벤져스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위에는 일단 LG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충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 필요하겠죠. 그 다음이 뭐죠? 바로 LG U+입니다. 플랫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웹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고요. LG 헬로비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충전소, 다시 말해서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하고 전기차 배터리는 방전됐을 때 충전시키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충전기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분야에 있어서 LG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지금 시장 규모 한번 보실까요?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딱 7년 뒤에 2030년도 시장 규모 봐보십시오. 자그만치 450조 원입니다. 내년보다 7배나 충전지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아직까지 주변에 우리가 기름을 넣는, 가솔린 넣는 자동차는 주유소가 많지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무한대로 넓은 시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그 수익성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전기차 충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차지 포인트라든가 EV이고 그리고 블링크 등이 지금 창립 이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흑자 전환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LG그룹이 이번에 충전 인프라에 들어간다 하면 본격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 6년 이상의 그런 출혈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극복해야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충전기도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고 충전지 시장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장의 넘버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의 패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LG 그룹주들 주가 보면은 왜 이렇게 맥을 추지 못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LG 그룹주 안에서 좀 접근하기에 가장 매력도가 높은 기업, 뭐 충전소 관련 기업 중에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LG그룹 전체가 충전소 쪽에 많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이제 헬로비전까지 충전소 업체에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트업이라는 상표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전소 쪽에서는 이제 재벌 쪽 그룹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좀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그래도 헬로비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비롯해서 LG 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작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인 서비스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헬로비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전 플랫폼에서 우선수의 계열사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LG 그룹주 중에서 특히 요 전기차 인프라 생태계가 만약에 완공이 되거나 구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 그룹 외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 충전 플랫폼 또는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만 350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아모센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모듈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도 충전 쪽에 테마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충전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또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좋은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SK 시그넷이라는 종목과 함께 SK 시그넷이라는 회사와 함께 완속 충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 협약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기차 충전 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서 한번 관심을 받은 순환매가 돌 때 충분히 테마성을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물론 LG 그룹주들이 가장 먼저 여기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생산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엔 주식 투자 이어 나가실 때 테마성도 충분히 무시 못하는 투자의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살펴보신다면은 아모센스와 대유 플러스도 충분히 이런 충전 인프라 쪽에서도 관심 받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한 투자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은 태풍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달은 또 폭우로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강남 일대가 온통 물바다로 곤혹을 치렀는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빗물 터널 설치를 한다고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 광화문역 그리고 이제 강남역 그리고 관악구의 도림천 일대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의 빗물 배수 시설이죠. 이제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 2027년까지 짓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우면산 사태 이후에 이제 서울 시내 7곳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이후에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11년 만에 재개되는 어떤 이제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에 3곳에 각각 3,500억 원 그리고 2,500억 원, 3,000억 원을 들여서 국비와 사비를 합쳐서 5년간 한 9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일단은 빗물 터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후에 2단계로 동작구 사당동 그리고 강동구와 그리고 용산구 일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워낙 비로 인해서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가 많이 왔고 태풍도 많이 오면서 비 피해,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11년 만에 재추진되는 만큼 이번에는 좀 무리 없이 끝까지 추진이 잘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이슈로 어쨌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관련주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오른 기업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슈는 기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소식인데, 자, 그럼 지난달에도 빗물터널 설치 뉴스가 나왔을 때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뭐 우원개발이라든지 화성밸브,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 안에서 김병수 PB님이 보시기에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단기간에 시세가 기대되는 만큼 종목별 좀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풍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지나갔고 이제 무이파라는 태풍이 중국으로
쪽으로 지나갔고 무르복이라는 태풍은 이제 일본 쪽으로 지나가는데 14호 태풍 남마도리라는 태풍이 지금 생성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심도 빗물 터널 이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요 세 곳에 대략 9천억, 1조 원 가까운 이제 공사비가 들여서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분명히 테마성 호재들 충분히 살펴볼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토공 산업을 주로 하는 이제 우원 개발이 아마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비롯해서 해저터널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뭐 차치하고서라도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물난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좀 테마성으로 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던 화성 밸브 또한 이런 배관용 밸브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러면 그 화성 밸브를 만드는 업체인데 물난리 외에도 러시아발 가스 쪽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이 좀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아마 이런 물난리 쪽, 이런 침수 피해에서도 나왔겠지만 결국에는 가스 쪽, LPG 쪽을 관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스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어서 아마 연말까지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테마,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게 될 때 과연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는 아마 8월 1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남역에서 한번 좀 물난리가 좀 크게 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강남역 침수였던 8월 10일 정도의 기준, 8월 10일에 오르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이때 기준으로 대응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뭐 투자를 이어 나가세요, 뭐 요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분명히 테마성으로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짧게 잡고 만약에 대응을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한해서 우원 개발이라든지 화성 밸브에 좀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신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혁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사실 어제 이 이슈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혁신은 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경제신문이 혁신 기업을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CEO에게 혁신 기업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소장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혁신기업 30개를 꼽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2022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3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교체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아실 겁니다. 미국 하면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공업 30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영국에는 FTSE 100 지수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는 카크 30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딱 대표하라 그러면 마땅히 없어요. 뭐 종합주가 지수는 대표 지수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종목을 합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KD30이라고 해서요, 대한민국에서 혁신 기업을 꼽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아플바미가 뭐냐면요, IT가 한 파트고 플랫폼, 그다음에 바이오,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입니다. 이렇게 4챕터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많게는 8개, 적게는 6개에서 30개 기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갔습니다. IT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KT, 그리고 저거 뭡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ST팜, ABL 바이오, 그리고 끝으로 동진 세미캠 들어갔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에 집중하셔야 될까? 그 종목의 매매 타이밍에 집중하셔야 될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미 오래됐지만 20년 전에 2002년도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축구 대표팀을 세계 4위까지 올려갔는데 가장 큰 힘은 뭡니까? 거스 히딩크가 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기현이라든가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라든가 안정환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선수를 잘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 하라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서앵커님 말씀대로 한국경제신문이 이거 선정한 게 아닙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국내 CEO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추천해 주세요. 그 추천받은 기업 중에서 객관적 지표에 따라 가지고 30개를 골랐는데 제가 이걸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어떤 종목 살까, 어떤 거 팔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은 이 30개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는 어떤 것만 보시면 됩니까? 네, 바로 매매 타이밍. 이것이 살 땐가 팔 땐가만 잘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률은 지금보다 좋아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T팜 얘기하고 있는데 우영우 그림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KT가 선정이 된 만큼 채널 ENA에서 방영이 됐던 드라마 그림이 떴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혁신기업 30곳이 선정이 됐고 지금 8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서 좀 주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있을까요? 김명수 PD님? 8개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IT에서도 한번 골라보고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도 하나씩 골라봤는데 일단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7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사가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해외 첫 배터리 소재 공장이 완공된다라는 기사인데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노스볼트랑 배터리 소재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BMW, 볼보 등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힘입어서 매출액가 1조 원을 돌파했던 이제 동지세미캠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OTT 업계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OTT의 선두주자라기보다는 OTT가 활성화될 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올해 4분기에 또 다른 드라마 산업의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직접 제작해서 인센티브는 물론 이제 지식 재산권이라 표현되는 IP까지도 공유하는 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RNA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ST팜 쪽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RNA의 성장세를 용어로 이제 RNA 르네상스라고 해서 르네상스를 표현하면서 RNA와 르네상스를 합친 말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RNA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조 5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2030년에는 대략 한 32조 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연평균 거의 17%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RNA 치료제 시장 쪽에서도 많이 신약 업체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 업체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글로벌 업체로 니토덴코 이벤시아와 에즐런트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ST팜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엔 ST팜도 혁신 기업에 들어가 있는 이 ST팜 같은 경우에도 RNA 치료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신약 업체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 업체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 기업 30개를 이제 꼽아놨고 여기서도 분명히 업종별로도 충분히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 업종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이어나가실 수가 있다면 하반기도 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기업 안에서도 업종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또 김병수 PB님이 보시기에 유망한 종목들 또 선별해 주셨습니다. 자, 연휴를 좀 전후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변동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연휴 이후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었는데 CPI 발표 앞두고 있죠.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마감된 미국 증시가 우리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약 한 2에서 3% 정도 우리 종합주가 지수 보면 40에서 50,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은 약 30포인트 정도가 오늘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상승해가지고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장 시작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전일 마감된 미국 증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는 정확히 말하면 9시 반 이후로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오후 1시가 되면 또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바로 유럽 시장을 준비하고 저녁 미국 시장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적게는 40, 많게는 50포인트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다 끝난 일이냐? 우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지난주에 1,380원까지 올라가서 말 그대로 천정부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안정되지 않는데 그 나라의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모래이의 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달러 인덱스 보니까 108로 마감됐더라고요. 지난주 110을 넘어갔던 지수가 내려간 것은 그만큼 유로 시장이 또 안정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서 많이 내려가서 좀 가급적 빨리 환율 안정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이 뭡니까? 9월 선물 옵션 마감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10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포지션을 짜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제가 추정치로 보니까 윗단으로는 2,500을 보고 있고요. 아랫단으로는 2,300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2,384포인트니까 위로 한 120포인트, 아래로 한 8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늘 바뀝니다. 제가 간혹가다 우리 단톡방을 보면은 왜 나소장은 자꾸 지표를 바꾸냐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외국인들이 포지션 취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수익을 보는 지표가 지금 현재는 위로는 2,500, 밑으로 2,300이지만 다음 주 가가지고 굉장히 호재가 나왔다. FOMC도 좋고 미국 CPI도 좋다. 그러면 우리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수치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새로운 달 10월 달을 출발하기 때문에 위로 2,500, 아래로 2,300이라는 그런 박스권 존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9시 반부터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약 4조 원 정도 주식을 샀는데요. 똑같이 외국인들이 계속 9월 달에도 주식을 살지 사지 않을지는 현물 주식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잘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선물과 환율에 좀 주목을 해보자. 2,300, 2,500포인트의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셨고요. 김선영 대표님이 전략은요?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9.1이었던 CPI가 8.5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예상치 8.7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주말로 갈수록 예상치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예상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예상치 다시 나왔습니다. 8.1로 나왔고요. 물론 미국에서 각 예측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왔지만 7대를 기록한 예상하는 기업도 있고요. 8대를 예상하는 기업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8.1 CPI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얼마나 올라갈지 좀 결정될 것 같은데 패드 워치를 제가 어제 밤까지 보니까 여전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은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었는데 드디어 75bp 쪽으로 90% 이상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달에 7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발표된 CPI 지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뀐 이유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엄청난 물가입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곡차곡 하나씩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8.1을 예상하고 있지만 과연 7대가 나올 수 있을지 먼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했었던 8.1보다 좀 더 좋게 예를 들어서 7대가 나오게 되면은 오늘 밤에 미증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FOMC에서도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밤에 한번 좀 분위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증시는 굉장히 마감을 잘 했는데 오늘 밤 흐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FOMC까지는 시장이 뭔가 강한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조금 지루한 분위기가 만들 수 있지만
그 지루한 분위기 가운데 지수는 연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조금씩이라도 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이제 지금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를 아예 길게 가져가시든 아니면 아예 짧게 가져가시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에 CPI 잘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예상치 한 8.1%에만 부합을 해도 좀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8.1 자체도 원래는 8.7로 올라간다고 혹고 이제 올라간다고 예상했다가 이제 네. 8.1로 나왔기 때문에 8.1 정도만 나와도 시장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연준에서 그동안 똑같은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 기대감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시장 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고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8.1로 바뀐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또 시장은 그에 맞춰서 미리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8.1 정도, 그럼 8.1 이하로만 맞춰주게 되면은 시장은 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 FOMC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오늘 밤 9시를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명수 PB님의 전략까지 챙겨가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틀 정도 쉬는 동안 좀 반등으로 돌아섰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밑바닥에서 한 2번 정도 양봉이 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8.7, 9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8.1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미리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90원까지 1,400원을 위협하다가 조금 아래로 아마 내려와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더 내려올 수 있다면, 환율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면은 좀 좋겠지만, 물론 FOMC가 이달 말에 있어서 환율이 안정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지금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업종들이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빠져 있는 이런 업종들을 국내 환율 안정화 시에 저가 매수 또는 저가의 관심 종목으로라도 넣어 두신다면은 이달이 지나가서 FOMC 75bp 올린다는 이달 말 FOMC가 지나갔을 때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